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재테크하기 위해서 일단 가계부도 써보고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이만큼 소비하고 또 앞으로는 얼마만큼을 소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월급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이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다양한 자산군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공부를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군을 여러분이 공부한 뒤에 결국은 이런 것 중에 내 성향에 맞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편향된 어떤 자산군을 갖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제가 이번에 부탁드린 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였어요. 전에 뭐 제 전체적인 통합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선생님들께 부탁했었던 게 그런 내용이 아니긴 했는데, 이번부터는 좀 그걸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보미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스쿨에서 논아봉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보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나이대를 알 수가 없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채팅방에다가 나이대 앞자리 수만 좀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35살이다 하면 3 이렇게 30대 분들도 계시고, 40대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 30대, 40대 분들이 모여 계신 걸로 제가 알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싼데? 저 친구들은 우리 집보다 비싼 집에 사네? 그러면 난 평생 저런 집에 살 수 없는 걸까? 이런 의문을 중학교 때부터 가졌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는 집을 살 수 없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인들이 투자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것들, 살고 계신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최선일지, 아니면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PPT 공유를 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작아서 그때그때 질문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질문은 마지막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남겨주시면 제가 끝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부터 갈아타기까지 부동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잠시만요. 잘 안 돼서. 음, 음, 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부동산에 그래도 관심이 좀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다. 나는 주식이나 아니면 뭐 적금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기타 자산들에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양파쌤께서는 2번 올려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조금 더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 좋습니다.
이번에 관심, 요즘에 이제 주식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 주변에도 요즘은 대부분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지방에 있는 또 지인들이나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잘 들어두시고 언젠가 또 써먹으실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때 종잣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집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집 모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고요. 어, 둘 다 이제 우연히 신축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신축을 매수했었던 물건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요. 그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사실 부동산은 돈보다는 저는 용기로 하는, 그리고 타이밍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이 대체 왜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 살까? 말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내 집 마련. 뭐 생애 최초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을 한 번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 게 먼저 3번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집을 가지셨거나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4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 사례라든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내고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5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대체 왜 오르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래 파란색 그래프와 위에 주황색 그래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그래프가 혹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겠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일단 파란 색깔 그래프, 무엇의 가격 변화일까요? 파란 색깔. 1975년에는 210원 정도였는데 2023년쯤에는 6,300원 정도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짜장면 가격 변화입니다. 그러면 1975년에는 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23,000원 정도 된 이것은 무엇의 가격 변화일까요? 이것도 아실 것 같죠? 이거는 바로 치킨의 가격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짜장면 가격은 30배가 됐고요. 치킨 가격은 한 10배 정도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킨 가격과 짜장면 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라고 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M2 통화량을 살펴보면 이렇게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것이 통화량 증가라고 하는데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전세가에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그래프와 전세가 그래프는 대부분 같이 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위를 받치고 있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하는 거지, 사실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뭐 정권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고, 또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죠. 일례로 2022년, 23년쯤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한번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저는 부동산이 나랑 같이 일할 직원을 한 명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물가 상승까지 다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6년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A 단지와 B 단지가 비슷한 가격으로 시작했을 때 A 단지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B 단지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이 상승하는 A 단지를 선택하는 게 거꾸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A 단지와 B 단지 중에 어떤 단지를 어떻게 골라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B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A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이런 A단지 같은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를 찾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지들을 비교할 때 이런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차트들을 뭐 호갱노노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내가 생각하는 단지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떤 단지가 더 좋을지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중에서는 저는 당연히 A 단지를 뽑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06년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떤 단지가 더 좋을지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단지가 A 단지인지 B 단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최선의 투자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집을 지금 사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광역시와 수도권의 지역들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전국 부동산 공급 그래프인데요. 이 주황 색깔 첫 번째 시작하는 칸이 2026년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줄이 적정 수요인데요. 이 적정 수요까지 오면 공급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그래프가 더 짧게 되면 적정 수요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 2023년, 4년, 5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이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거의 공급이 씨가 말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요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경기도는 이전에 공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덜하지만 서울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2024년까지는 공급이 조금 많았던 상황이라서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호되는 지역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 뒤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년 이때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후에 공급이 굉장히 없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년, 5년 이때는 공급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공급이 완전히 소화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편이고요, 여전히. 대전은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뭐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 곳으로 보여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울산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공급들을 살펴봤는데 이 공급이랑 제가 뒤쪽에는 KB부동산 주관시의 계열에서 가지고 온 아파트 가격의 그 매매가의 증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공급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뒤에 가격이랑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급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위쪽이 2025년의 그래프고요.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2026년 5월에 가까워지는 이런 양상인데요. 제가 구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진해질수록 수치가 높아지고, 흰색으로 될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을 때 서울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인지 서울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황 색깔이 진한 주황색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선호되는 지역에서는 진한 주황색들이 모여 있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송파구라든지 양천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에서 2025년에서 2026년이 지나올 때 아주 높은 상승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강동구가 조금 더 빨리 올랐다면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뭐 강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성북구 같은 지역들은 조금 더 늦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선호되는 입지가 좋은 곳들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지역들이 그 이후에 따라서 오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출 영향으로 15억 미만의 단지들이 요 2026년 5월에 가까이 올수록 더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디일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랐다면 아직 오르지 못한 뭐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덜 오른 것 같은 구로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 단지들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 부동산의 매매 증감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떤 지역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그동안 하락을 한 지역들이고요. 주황색은 상승을 한 지역들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선호되는 지역들은 주황색, 그렇지 않은 지역들, 덜 선호되는 지역들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경기도에서 선호되는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구 탄광촌이라고 해서 뭐 하남, 그리고 수지, 그리고 구성남, 동탄은 여기 있죠? 동탄, 그리고 광명, 그리고 안양의 평촌 같은 곳들, 동안구 여기 있네요. 이런 곳들은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외 지역들에서는 반응이 좀 덜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에서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에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이제 재개발되는 재건축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선호되는 단지들은 꾸준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리딩하는 단지들이 계속 올라준다고 하면, 이후에 부산에서도 좀 약간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인데요. 대구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은 큰 반응이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구도 제가 알기로는 뭐 수성구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상승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장단지들부터 한번 싹 훑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까 대구나 부산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도. 울산에서 특히 뭐 인기가 있는 남구 같은 지역들은 이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이후에도 아마 이런 패턴이 조금 더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신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구축들이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대전에 뭐 서구 같은 곳들의 메인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 외곽에 있는 신축들에 대한 선호가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공급 물량들이 다 소화가 돼야 대전에 이제 부동산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겠죠. 광주도 대전이랑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크게 그런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 일부 선호되는 단지들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저희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책이 굉장히 많이 쪼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책에 따른 투자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토어제가 묶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실거주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토어제가 묶여 있지 않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그래도 갭 투자와 실거주 투자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어제가 묶여있는 수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25억 초과 단지들은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15억에서 25억은 4억 정도 대출이 나오고,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이제 그마저도 LTV 40%, DSR 40%에 걸리면 그렇게 큰 금액을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들을 끌어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비토어제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정책이 조여지지 않고 있어서 LTV 70%, DSR 40%의 기준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방에 살고 있거나 지금 투자 생각이 있다면 아직은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에 정책이 나오면서 수도권 갭 투자는 이제 막히게 됐죠. 이렇게 갭 투자가 막히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더 이상 이제 전세를 주지 않고 본인들도 실거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실거주를 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계속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매매가를 자극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주식에 너무 집중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또 그때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이번에 그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전세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 전세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그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전세를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결국 이제 전세를 월세로 내놓게 되면 월세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월세 부담을 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 해서 매매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플러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그리고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매기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줄어들 거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찌라시가 돈대로 보유세가 뭐 3%가 넘게 걷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높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이 집을 다시 매매를 하고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하는 수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케이스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또 금리가 높아질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거주비가, 주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해서 뭐 이자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면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도권이 1주택자다라고 하시면 대출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미리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해서 내가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으로 내는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1주택 마련 후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하면 저는 이때도 내 집 마련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또는 갭 투자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되면 그리고 또는 뭐 광역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단지들은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1주택자라고 한다면 저는 용기를 내서 대장단지로 한번 갈아타는 걸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뭐 어디가 있을까요? 대전이라고 하면 뭐 크로바라든지 목련 아니면 뭐 부산이라고 하면 뭐 수영구에 있는 단지라든지 해운대에 있는 단지 그리고 뭐 대구라고 한다면 그 뭐 수성구에 범어동 이런 곳으로 가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광주라고 하면 봉선동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방 광역시에 사시더라도 수도권이 아닌 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50만이 아니고 더 작은 도시에, 소도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저는 최선의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아파트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실거주까지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주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소도시 1주택자라고 한다면, 더 현재 자산을 검토한 후에 더 나은 자산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단지로 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수도권에 아직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곳들에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넘어갈 수 있게 갭 투자를 한 채 더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주 긴 시야로 재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재개발 단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에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 뭐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격이 오르는 곳은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눈에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또는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구들로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아무래도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니면 용산구 이런 곳으로 몰리게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내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선호되는 곳에 깃발을 꽂는 것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부자아빠 장그래라는 분이 만드신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상급지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든지 그 다음은 뭐 만약에 초록색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빨강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부동산 공부랑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부동산 투자는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나는 시골에 가서 한적한 주택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살래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나는 좋은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최대한 지키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정해진 정답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모두의 강남이 이렇게 빨간색이 모두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초록 색깔이 강남이 될 수도 있고 노란 색깔이 나의 강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의 투자를 하고 내 상황에서 최선의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부산에서 이렇게 빨간 지역은 뭐 해운대구, 수영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다른 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와 서구 뭐 송도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좋겠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와 뭐 서구, 광주는 여기 동구, 그다음에 울산은 남구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어디에 살면서 내 자산을 지킬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색깔이 있는 곳으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이랑 경기도는 크게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토지가 묶여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하면 교통, 그리고 뭐 학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는 곳일 것 같고, 지방과 수도권을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수도권에서는 교통이랑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차 사용이 더 많기 때문에 학군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구의 범어동이라든지 범사만삼 이런 곳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의 둔산동 같은 곳들은 학군이 좀 더 우선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자부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나 여기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지역이라면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할 때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곳에 간다, 깃발을 꽂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이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 번도 부동산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산 수립인데요. 예산 수립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적정 대출액을 더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우리가 급여를 600만 원 받는데 이 중에 300만 원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중에 3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여윳돈에서 3분의 2 정도를 대출 이자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죠. 이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가도 괜찮은 금액을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가액은 저는 1억 원에 뭐 이자를 한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4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금리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뭐 적금을 했다든지 예금이 있다든지 한 금액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예산 수립의 플러스 알파는 저희 뭐 교직원 공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공단 같은 데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교직원 공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차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연차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가능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납입 금액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해서 더 많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직원공제 사이트에서 대여를 누르시고 거기서 가능 금액을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선착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대출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이 맞는지를 잘 체크하고 대출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있죠. 취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금액이 높아질수록 뭐 중개수수료라든지 취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어서 요거를 하나 찾아왔어요. 만약에 내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70%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니까 필요 현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취득세 220만 원에 중개수수료 176만 원까지 더해야 내가 필요한 총 금액을 알 수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여기에다가 이사를 할 거면 이사 비용, 그리고 뭐 입주 청소를 할 거면 입주 청소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면 금액을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정했다면 예산 정한 대로 저는 주로 호갱노노에다가 씌워보는데요. 호갱노노 오른쪽 라인에 보시면 필터라는 그 칸이 있어요. 이 필터에다가 금액을 저는 이렇게 씌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8억이 가용 자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8억에다가 필터를 씌우고요. 입주 연차는 저는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씌우지 않았지만 신축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땡겨가지고 뭐 10년 이내 입주 물건들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 사실 300세대 이상 정도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300세대보다는 500세대가 더 좋고 세대수가 더 많은 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거르다 보면 이제 단지 찾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300세대 이상으로 놓고 보고요. 되도록이면 나홀로 단지라고 부르는 뭐 100세대, 200세대들은 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대수는 300세대, 적어도 300세대, 그리고 뭐 좀 여유 있게 본다면 500세대 이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단지 비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붙여보는데요.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뭐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회복을 많이 못했다든지 하는 단지들은 저는 조금 배제하고 보고요. 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은 단지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이랑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이렇게 두 단지를 한번 붙여봤는데 여기서 봤을 때 비슷한 금액대로 센터피스가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계속 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졌을 때 이 금액으로 사신 분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을 잘 고르신 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붙었을 때 이 가격으로 사신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여기 할 거면 저쪽 단지로 갈 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지를 수시로 많이 비교를 해보고요. 아실에 들어가시면 여러 단지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슷한 단지들이 이전에는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단지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이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하실 필요도 없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재밌는 게 34평은 가격대가 비슷한데 요 두 단지도 그렇습니다만 24평으로 비교하면 가격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떤 단지로 의사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같은 금액, 34평 금액이 같다고 해서 24평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손품을 잘 팔아봤다면 이제 발품도 팔아보고 해야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그 단지에 임장을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도 한번 방문해 보면서 사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대출 상담을 먼저 한번 받아보는데요. 계약금 넣기 전에 전 대출 상담을 한번 받는데, 주변에 혹시 아시는 대출 상담사가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받는 게 좋고, 최근에 제가 은행을 가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상담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대출이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대출 상담사분들을 알아봐서 대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계약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출 상담 어디서, 뭐 저는 아는 대출 상담사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부동산 카페 같은 것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남겨놓으시면 댓글로 대출 상담사분들이 대출 상담 이제 뭐 연락처도 남겨주시고 하시니까 그걸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그런 단지를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 아까 전에는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두 부부가 2018년에 결혼을 하려고 해요. 2018년에 결혼을 할 때 이 남자분은 이렇게 평촌에 있는 한가람 한양이라는 단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여자분은 삼본에 있는 세종주공 6단지라는 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단지는 2억 6천만 원 정도에 매매를 했고, 이 단지는 2억 9천만 원 정도에 매매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남자분의 자본은 이 중에 2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여자분은 2억 5천만 원 정도 자본금이 있다고 했으면,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하고, 이 두 단지를 매도하고, 새로운 단지를 매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4억 8천만 원에다가 대출도 한 4억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8억 8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여기 지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촌과 산본 지역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어, 맞습니다. K영 분께서 선생님께서 맞춰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과천을 뒤에 넣고 싶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조금 여유 있게 과천 레미안 슈르 26평에 2018년에 8억 8,500만 원의 자본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입주를 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23년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그 레미안 슈르는 2023년에 10억 9천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12억 9천만 원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9천만 원 중에 자본금이 한 17억 9천만 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그때 하락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타기를 해주시면 적은 가격,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거주 투자를 했던 내용을 담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면 현재는 21억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단지까지 무사히 입성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말고 이번에는 갭 투자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갭 투자를 했다면 여기가 맨 첫 번째 집이에요. 자본금 1억 원에 전세가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 총 3억짜리, 가격이 3억짜리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갭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고, 이 다음에 집값이 한 1억 정도 상승을 하고, 그동안에 저축을 1억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억이었던 자본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 3억 정도의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이 자본금에다가 전세를 또 3억 정도 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6억 정도짜리의 집을 매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6억 집을 매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론 집값이 늘 오르는 건 아니지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집값이 그 이후에 2.5억, 2억 5천 정도 상승을 하고 그 사이에 저축을 1억 5천 정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자본금은 한 7억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전세도 좀 더 큰 가격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전세금이 한 6억 정도 되는 단지를 맞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13억짜리 집을 갭 투자로 매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13억짜리 집을 매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이 집이 만약에 집값이 한 3억 5천 정도 상승을 하고 저축을 2억 정도 했다면 자본금 12억에 전세 9억짜리를 해서 21억짜리의 집까지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갭 투자로도 충분히 큰 금액을 불릴 수가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선호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로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는 갭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방광역시에서도 모두 갭 투자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아타기는 사실 하락장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2025년에 갈아타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025년에 행당동에 있는 행당대림 단지에서 반포동에 있는 반포 자이로 가려면 갭이 13억에서 38억으로 약 24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가 되겠죠. 2025년에는 24억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3년이었다면 행당 대림이 8억 9,500, 그다음에 반포자이가 23억 정도로 갈아타기 갭이 14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년과 비교했을 때 약 10억이 덜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더 저렴한 단지는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13억짜리에 10%라고 하면 1억 3천만 원이 떨어지고요. 38억에 10%라고 하면 3억 8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은 같더라도 절대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을 때는 사실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규제가 없을 때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지표는 저희가 서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그 부동산 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도 누가 요새 집을 사 할 때 갈아타기를 하시면 제일 손해보지 않는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요런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왜곡된 게 지금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동탄 같은 경우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번 주에만 1% 넘게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탄에서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 음, 서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세권이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세권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탄이 서세권일 뿐만 아니라 토어제에도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책과 지금 이 시기상 가격이 약간 왜곡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요거는 2026년 1월부터 4월 둘째 주까지 누적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동 지역과 하남, 분당, 수지, 기흥, 동탄, 영통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는 수지가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수지에서 뭐 10억 미만의 단지들도 2억, 3억씩 다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탄으로 많이 옮겨 붙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표는 제가 어제 누구한테 받았는데 인상적이어가지고 여기 붙여 넣어 봤습니다. 이 동탄 신도시에서 시작된 불씨가 광교 신도시나 뭐 수원 영통으로 옮겨가고요. 또 용인 수지로도 옮겨가고 분당이나 판교, 강남 그리고 제일 많이 가시는 곳들이 강동이랑 송파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부동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동탄이 많이 오른 만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굉장히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탄, 송파, 분당, 영통, 수지, 기흥, 강동, 뭐 서초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수혜 지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저 다운받은 자료인데 뭐 고덕 그라시움, 헬리오시티, 리센츠, 분당 양지금호, 판교 푸르지오 그랑벨, 위례 센트럴자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동탄역 롯데캐슬, 수지, 광교 아까 언급했던 곳들이죠. 이런 곳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런 지역들 중에서 아직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하는 지역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몇 년간, 향후 몇 년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자면, 어, 동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불이 붙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동탄 롯데캐슬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단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탄역 롯데캐슬 34평, 이번에 22억 5천인가? 22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물건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더 나은 입지로 나아가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 파크포레온 25평이기는 하지만 현재 20억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이런 단지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뭐 마포 같은데 마레프 같은 단지도 24평에 2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걸 염두에 두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령별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20대 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나 소액 경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 더 나눠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1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좀 신중해야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기는 좋지만 사실 생애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버리고 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더 신중해야 할 투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0대 때 내가 만약에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 하면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단지는 재건축 투자였어요. 제가 20대 때 적은 금액으로 재건축 투자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직전의 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이 바로 될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단지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돈이 계속 묶이는 거라 그 돈을 계속 내가 원하는 때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갭으로 아파트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제가 일부러 아파트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상가, 지주택,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수요가 제일 많은 물건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파실 때 제일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40대인데 내가 여유가 좀 있다 한다면 저는 아파트 갈아타기를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 곳에 계속 살다 보면 사실 이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0대 정도에 한 번 이사를 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60대가 지나고 나서 뭐 60대, 70대까지 가면 사실 이제 투자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채팅에 지금 질문 남겨주신 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대, 60대가 됐는데 실거주 투자는 이미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이것도 뭐 작은 소형 평수의 아파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저는 소액으로 해도 괜찮아요. 약간 임차인이 많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오피스텔 투자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시세 차익을 거두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리고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연령별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액대별로도 한번 살펴보고 유망한 곳,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투자 사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대별로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다 찍어볼까 했는데 아파트 갭이 사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 구별 금액, 중간 평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감당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구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에서도 제일 인기가 좋은, 뭐 이름이 알려져 있는 단지들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만약에 내가 강동구가 궁금하다 하시면 호갱노노에 들어가셔서 강동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강동구에서 제일 비싼 단지부터 평당가가 순서대로 쭉 뜹니다. 5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 위에부터 한번 훑어보시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와 일치한다면 저는 그 단지들을 우선순위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뭐 서울은 택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경기권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구 탄광촌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이라든지 뭐 그리고 분당 이런 곳들에 있는 단지들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경기도 쪽을 보신다 하면 북쪽보다는 남쪽을 먼저 보시고 경부 라인 쪽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감당 가능한 곳에서 환경이 제일 좋고 단지가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라면 먼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역별로 가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거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요거는 근데 제일 높은, 가격이 거의 제일 높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투자하실 때는 당연히 미래에 더 좋아질 단지들, 미래에 더 좋아질 곳을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져 있는 것들로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곳들을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주로 아실을 이용하는데요. 아실에서 보시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그림,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를 보시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시를 보면 개발, 제재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지들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크색이 균일하게 많이 몰려있는 단지, 뭐 단지가 아니라 구라든지 지역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지역들은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가보시거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가 아실로 살펴본 곳들, 10억 미만으로 지금, 10억 미만? 10억 미만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거의 다 재개발 단지, 세 개 다 재개발 단지들이네요. 재개발하고 있는 곳들인데, 첫 번째는 신흥 수진역 인근입니다.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있고요. 여기 해리스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랑메종이라든지, 신흥역, 하늘채, 뭐, 랜더스원, 네, 이런 단지들이 지금 신축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레스티아는 입주를 했고, 헬스톤은 아직 입주를 안 했는데, 그 외에 뭐, 랜더스원이라든지 다른 단지들도 이제 신축으로 다 들어오고, 다 보시면,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는 거는 다음에 미래 한 10년 뒤에는 더 탄탄해질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억 미만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리스크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재개발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의 이후의 지역들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되도록이면 요거는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셔서 주변에 그 부동산에서도 많은 조언을 구해보시고 혹시나 재개발 관련돼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시면 그런데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이렇게 해서 도로를 사시거나 뭐 뚜껑을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장미 뉴타운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던 그 기름 옆에 있는 뉴타운인데요. 여기도 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쪽 동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은 이미 이제 입주를 한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입주를 아직 안 하고 이제 분양을 하거나 재개발을 시작하는 요런 13-12 이런 데들은 이제 시작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꼼꼼하게 다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엄청나게 큰 뉴타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랑 노량진이랑 제일 큰 뉴타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타운이 크게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질 거고, 이 위쪽으로도 이제 동북선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13억 이상의 가격을 부르고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10억 미만으로 단지 마지막은 마천 재개발인데요. 5호선 마지막 역이죠. 송파구 끝자락에 있는 마천동 쪽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모두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도 이미 어, 신축 단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얘기했던 이편한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도 여기 있고 요 두 단지 모두 신축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단지들도 다 들어오고 나면 재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도 천지개벽할 곳이라서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에서 7억 정도 금액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지들은 재개발 지역들은 모두 초기라면 한 10년 넘게 걸릴 수 있으니 그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액 단지들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는 내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거래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앞으로 많이 좋아질 지역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인데요. 여기는 이제 반포와 압구정을 이을 차기 뉴타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한남동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근의 이태원이랑 이쪽 지역에서도 그럼 우리도 재개발할까 하고 재개발 지역이 점점점 뒤로 더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한남뉴타운에 있는 재개발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태고요, 대부분. 이 재개발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려면 25억, 30억 정도의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여기를 뭐 들어가시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가 다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주택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던 동네인데 여기가 싹 지금 이주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고 여기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 또한 이 모든 지역이 엄청 큰 지역인데 여기도 다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단지들은 이미 분양을 하기도 했죠. 여기 뭐 노량진 6구역이라든지 또 어디가 했더라? 하여튼 노량진도 이제 재개발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지금 못 산다고 안 가지시는 것보다 관심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은 게 제가 2023년, 2024년 당시에 여기 임장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분양권 들어갈 수 있는 피가 한 10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입주를 하려면 이제 8사 기준으로 한 25억? 뭐 이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흑석 뉴타운인데요. 흑석 쪽은 노량진 바로 옆쪽에 있죠. 그래서 흑석 쪽은 많이 재개발이 되고 있기는 하고 이미 재개발이 돼서 들어온 곳들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구석구석 재개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흑석이랑 노량진이랑 둘 다 아주 높은 가격, 한남 뉴타운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둘 다 높은 가격이라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뉴타운에 신축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투자 사례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따끈따끈한 지난달에 투자한 저희 가족의 투자 사례입니다. 생애 최초로 투자를 했는데요. 원래는
그 월세, 월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주변에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돼서, 이렇게 월세를 낼 바에야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투자할 물건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도권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지역들 그리고 구축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초역세권 단지인데 다른 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단지가 있어서 이 단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는 수원에 있는 단지고요. 수원 수인분당선 앞에 수인분당선 망포역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서 거의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단지가 굉장히 컸어요. 1000세대가 넘었던 것 같은데 큰 단지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왜 단지가 좀 저렴했나 봤더니 여기 써 있죠. 리모델링 예정인 단지입니다. 여기 단지가 크고 구축인 단지인데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이 되면서 24평짜리 단지는 이제 30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두산, 뭐 우성, 롯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세 단지가 하나의 푸르지오 단지로 합쳐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입지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제 가족을 추천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단점은 어,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건축비랑 뭐 이런 거 분담금이 들어가게 돼서 그 분담금이 꽤 큰 금액이었어요.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의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5년 정도, 4, 5년 정도 뒤에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이 단지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기존에 갖고 있는 금액이 8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출을 3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생애 최초 주담대랑 신용대출로 3억 8천을 받아서 투자금 4억 6천만 원에 요 단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예정인 신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 단지가 될 예정이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아직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게 아니어서. 그리고 이 단지를 다른 그 세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내고를 할 수 있었는데, 1,000만 원 정도? 그걸 내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날짜를 벌써 받아놓으신 계약을 하신 그 매도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내고를 해가지고 단지를 좀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에도 그 집을 내놓으신 매도인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많이 급하신 경우라면 우리가 충분히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분에게 필요한 걸 드리면서 우리가 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렸던 거는 어, 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최종 금액을 좀 더 깎을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경우였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경우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서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조건을 내걸면 저 사람이 이런 걸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내고도 할 수 있고 투자도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 지인의 투자 사례인데요. 요거는 몇 달 정도 지나서 금액이랑 뭐 이런 것들에 왜곡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흐름으로 가시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투자를 하기 좋은 단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투자를 마쳤다면, 이 단지가 뭐, 거주를 하면서, 최소 뭐 2년 정도 거주를 하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2년 정도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대출도 갚고 좀 무르익고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을 때쯤 이제 갈아타기 생각이 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죽현마을 아이파크에서 용인이었죠. 용인에서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여기 임해역 앞에 있는 단지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여기 용인에서 매도 금액이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15억 이상 단지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신용대출을 한 1억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억 정도의 여유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뭐 그 주식이랑 코인이랑 적금하셨던 금액이랑 다 모아가지고 요 새로운 단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에 갈아타기에 성공을 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에다가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분이 이렇게 가신 거는 이분의 최종 목표는 판교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교로 가기 전에 한 스텝을 더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지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투자금도 여기다 조금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 하면서 입지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원하시는 곳까지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만약에 아까 여기까지 가셨다가 이분은 아마 판교로 가시겠지만 또 다른 지인분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강동에서 송파로 이사를 가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분이 이제 50대셔서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막 갈아타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그라시움에서 그 잠실에 있는 트리지움으로 이사를 하셨고, 어, 이분도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않아서 좀 러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으로 갖고 왔어요. 매도 금액이 약 24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24억에다가 그분이 대출을 3억 정도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다가는 3억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저축 금액이 3억 정도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 30억 5천만 원으로 트리지움까지 잠실까지 입성이 가능합니다. 이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가능했던 건 저번에 5월 9일에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급매로 나온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조건이 맞게 그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입지 업그레이드를 하셨고, 그리고 세금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날짜를 최대한 맞춰드리는 조건으로 가격을 좀 내고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상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또 갈아타기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매수와 갈아타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고, 아까 채팅창에 질문 주신 거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트렌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트렌드가 옛날에 뭐 월부 같은 곳들에서 많이 밀었던 건데, 갭 투자를 여러 채 사서 그 여러 채를 모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막 20채, 30채 막 사는 그런 투자가 옛날에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요즘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똘똘한 두 채 정도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로만 가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 제일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 뭐 분양권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양권을 유지하면서 아파트에 넣어놨던 금액들을 빼서 이제 분양권에 넣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점프해 가거나 아니면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을 모두 팔면서 세 번째 주택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2주택이나 정말 정말 많으면 한 3주택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요즘 트렌드고, 사실 제일 정석은 저는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부지런히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임장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할 준비가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노노 같은데 네이버 부동산에 필터를 씌워가지고 보니까 내가 여기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먼저 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성북구도 투자가 가능하고 뭐 관악구도 투자가 가능하다 하면 그 두 곳을 먼저 가보시면서 그곳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저는 지금 모은 돈이 1억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한 2천만 원밖에 없어요. 투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곳부터 먼저 임장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제일 좋은 곳부터 가보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 왜 거기가 제일 비싼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가격에 대해서, 여기가 이래서 가격이 제일 높고, 이 다음 지역은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준비가 안 됐다면 좋은 곳부터 안 좋은 곳 순서로 보면서 나의 꿈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살 것도 아닌데 거기 임장 가서 뭐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부동산을 제가 많이 해보다 보니 이 부동산이라는 것의 장점은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두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싹 바뀌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두면 굉장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임장을 다니다 보면 부동산 보는 눈도 키우고 여기가 왜 이 가격을 받고 있는지, 여기가 왜 좋은 건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산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래서 이런 가격이구나. 아니면 저쪽 집은 저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기는 이런 게 더 좋네. 우리 집이 이런 게 더 좋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하면서 그 가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좀 저평가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는 못했지만, 음, 2023년에 임장을 할 때에는 반포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34평, 뭐 평당 거의 1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 1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반포가 평당 1억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반포가 굉장히 쌌었고, 뭐 작년을 생각해보면, 작년에는 성동구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딱 지나자마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임장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장을 하면서는 뭘 보냐? 가기 전에는 저는 손품을 주로 팝니다. 시세, 가격도 한번 보고요. 교통, 뭐 근처에 지하철이 있는지, 버스 노선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직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환경, 마트가 있는지, 뭐 스타벅스,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군도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040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군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지, 뭐 학원가는 잘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떤지, 그리고 몇 학급 정도가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학군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임장을 가서는 이제 발품을 팔게 되죠. 가서는 이제 뭐 가격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진 않고 내가 손품 판 것들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저는 가기 전에 호갱노노의 그 지역 이야기 그런 칸을 많이 보고 가는데요. 호갱노노에서 지역 이야기 칸을 많이 보고 가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랑 제가 직접 가서 본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가서 이제 민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할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나? 아니면 길에서 욕하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나 술집 같은 것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곤 합니다, 가서. 그리고 대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른들을 만나서 말씀드려보면 대출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나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나라에서 대출을 많이 조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026년에 30년 만기 1억을 대출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30년 뒤에 1억이 현재 1억과 가치가 같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듯이 M2 통화량에 의해서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30년 뒤에 1억은 지금보다 가치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론이 있죠. 물가가 10년에 2배가 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러면 30년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오르겠죠, 이미?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대출을 녹여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놓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금리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고, 또 하락장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1970년대 압구정 현대가 분양을 할 때 약 한 1,0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30평대 기준으로.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30평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죠.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도 그 현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아파트 사라고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게 미분양?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분양이 났었고, 그리고 너무 비쌌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아파트 너무 비싼데 저런 걸 어떻게 사냐 하면서 다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시죠. 왜냐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적게는 50억대에서 많게는 최근에 100억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억대까지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은 정말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계산기닷컴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상담센터 이런 곳에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126 전화상담이나 지역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부동산 계산기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네이버 엑스퍼트를 적어놨는데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할 전문가가 가까이 있지 않다면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기에는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에 상담을 받고 계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액 뭐 2만 원이나 3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책을 피해갈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렇게 다른 거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열리기 시작되기 전에는 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자 대출 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는 약간 정책을 피해가는 비법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피해가기는 조금 어렵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정책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예를 들면 생애 최초라든지 뭐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대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경매 투자로는 아직 이론적으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갭 투자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 투자를 해서 전세 세팅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대출 한도가 여전히 적어서 만약에 경매 투자를 하시는데 너무 비싼 물건을 낙찰을 받으신다 하면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책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계속 나아가실 수 있으니까. 경제 기초, 제가 제일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이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나는 책을 읽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이 자본주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자본주의에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주면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으로는 갭 투자 방법이랑 뭐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상 다주택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두시되 지금은 이 방법으로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은 입지 센스라는 책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뭐 임장도 하고 뭐 지도도 보면서 입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 책에 대략적으로 입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내 상황 그리고 현재 시장을 파악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채팅방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질문 주신 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수도권에 살고 계신 30대인데, 실거주로는 괜찮지만 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아서 갈아타기를 하기에는 다소 막막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광역시가 아닌 곳에 살고 계시다면, 저는 사실 저라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좀 있다면 그 자금을 빼고 저라면 월세를 살면서 수도권에 투자를 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주식 투자를 잘 하신다면 주식 투자로 저는 시드를 좀 더 늘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재개발 투자 같은 거,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0대 아파트 갈아타기를 노리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40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드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모아서, 음, 아까 말씀드린 동탄이나 구리, 남양주 이런 곳들에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투자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학군이 있어서 현재 갈아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갈아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때는 좀 늦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나이를 나눴던 건 사실 저희가 퇴직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자 나이를 어느 정도 짧게 잡은 거였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시다면 저는 갈아타기는 언제든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그런 학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부모님께서 이제 그런 어디에 살지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을 열심히 예산을 모아두시면서 계속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좋아지고 있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본 링크 보내주실 때, 저희 교환이 같이 가지는 않고 녹화본이 저희 지금 녹화한 거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파일에서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뭐 다른 데서 가져온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보내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50대 이후에 갈아타기에 우선순위로 봐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선호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 뭐 교육도 다 시키시고 했으면 저는 자산적인 가치가 1순위가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면 자산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면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나는 뭐 산 근처, 숲 근처에 사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숲세권을 찾아가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한강 근처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강 근처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저라면 자산적 가치를 1순위로 두고 그 다음 순위로는 주변에 이제 큰 병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생각이 더 이상 없다면.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만약에라도 혹시 내가 아프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때 이제 바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 뭐 쇼핑을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백화점이 꼭 있으셔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적인 가치가 제일 우선이 되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이 우선시 되는 그런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음,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후기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남겨주시면 거기에다가 답변을 같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맡아주신 노나범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이 제일 어렵다고도 생각해요. 강의할 때. 왜 어렵냐 하면 금액 단위가 너무 커서 사실 실현성이 조금 느껴지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지방 부동산은 그렇다고 싸게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약간 조금 요새 물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참 부동산이라는 게 잘 말해주기도 어렵고 너무 쉬운 거 얘기하면 사실 상식적인 얘기에 갇히기 딱 쉽고 해서 늘 고민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강의를 조금 난이도를 그래도 높게 부탁을 드린 상황이다 보니 더 애를 먹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녹화를 했으니 이 녹화 한번 다시 보시고 저도 사실 중간에 제가 질문한 건 접니다만 제가 이제 그 연령별 투자 로드맵에 정리해 주셨는데 집을 구매한 30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약간의 넋두리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게 30대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저랑 이제 아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지인인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전지 모르고 대답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라면 뭐 이제 조금 뭐 재개발이나 갭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지 않을까? 대출이나 좀 더 이런 것들을 끼워와서 라고 하고 심지어 이 선생님은 제가 실거주하는 집도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러 갈 때 같이 보러도 오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 집이 여수의 밤바다의 풍경이 참 잘 보이는 예쁜 집인 건 아는데 사실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호재 영향들이 있어서 집값에 거품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도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 외에 제가 또 부동산 투자 처음 했을 때 아까 노나범 선생님 중간에 그 얘기했죠. 주공아파트. 제가 이제 나머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는 작년에 팔아서 이제 그걸 아니, 그 이제 배당하고 금 투자를 바꿨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주공 아파트인데, 사실 이제 물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광양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거 상담 같지만 사실 궁금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00세대가 넘어요. 거기가 지금 집 자체가 사실은 1000세대가 넘고 옛날 주공이 다 5층이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면 제일 메리트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고 하지만 요새는 또 지방 시장은 역시 서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아예 더 소외되고 있잖아요. 완전 소외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분위기는 대장 아파트만 몇 개 상승하고 그 외에는 오히려 더 죽어나가는 분위기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그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게 낫는가라는 건데 사실 이제 노나훈 선생님이라면 그냥 진짜 이거는 책임 없는 질문이에요. 책임 없는 질문인데 만약에 저라면 그 집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집이 사실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냥 월세가 한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지금 이거 이 강의 들으셨던 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3,650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제일 그 코로나 한참 2022년, 23년 이때 제일 고점을 찍을 때 이제 재개발 이슈 할 때 딱 거기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가 7,200까지 실거래가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두 배잖아요, 두 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 팔고, 그대로 놔두다가,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제 좀 굳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실은. 월 세입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팔자. 어차피 이 월세나 저 월세 나면 그냥 팔고 다른 뭐 리츠나 이런 상품으로 돌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지금 재개발 자체가 사실 지방에서 거의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재개발에 마음을 두고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사실 이제 그 광양 안에서는 재개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아파트는 거기밖에 이제 안 남긴 했어요, 사실은. 그 광양읍이나 그 옆에 있는 다른 동이나 다 포함해서 거기만 이제 거기만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놔둘 것이냐?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를 거의 긴 호흡이죠. 사실 공실이어도 둔다는 얘기긴 해요. 아니면은 이것마저도 처분하고 조금 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유효한 데에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고 어차피 거기도 긴 호흡으로 볼 거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낫냐 이기는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은 어떻게 또 심지어 결혼도 하셨으니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수입원도 조금 더 넓고 저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가 궁금하긴 했었어요, 사실. 저는 시간과 돈으로 항상 보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돈이라서 만약에 제가 그 단지의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단지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언제 되나요? 일단은 그게 지금 아파트가 38년 된 아파트기는 해요. 아, 근데, 그 중요하지 않고 네, 그 38년 완공 됐는데, 예정을 언제로 보시나요? 근데 저는 보면 솔직히 거의 한 15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판다고 하면 거기서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은 매매가를 물어보니까, 부동산 사실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네. 물어보니까 한 4,800, 5층이거든요. 지금 5층 중에 네. 5층이면 잘 안 음, 팔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4,800에서 한 음, 5천만 원을 해야 그나마 음. 문의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 만약에 그 30만 원씩 제가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수익률이 사실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노후 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투자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나쁜 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선생님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만약에 5천만 원을 제가 지금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뭐 대출이 제가 뭐가 있으신지 모르니까 5천만 원에 신용대출을 그죠?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대출은 있다고 없습니다. 쳐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죠. 5천만 원 받을 수 네. 있고 그리고 뭐 교직원 공제에서 저는 모릅니다만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2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집의 현황과 뭐 대출 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그 뒤에 주담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 2억을 확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5년을 기다려서 그 광양에 있는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2억 정도면은 뭐 구리, 아까 말씀드린, 너무 구리 얘기를 많이 하나요? 하여튼,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소액으로 초기 재개발 들어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들어가서 얻는 리스크가 더, 그런 거에 대한 소득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저는 후자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마 저한테 끝나고 메일을 보내시거든요. 사실 몇 분이 네. 계속. 그 메일을 보내면서 그때는 물어보기 조금 멋쩍고 창피해서 못 아, 물어봤는데 사실 네네.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근데 음, 그러고 나니까 느끼는 게 나라도 근데 진짜 내 거 대놓고 까라고 얘기하는 격이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음, 아마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네, 투자용으로 둔 집도 있고 제 집이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지방에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출석부를 봤더니 전국 단위의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부터 네. 해서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강원도까지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주도도 음, 있었어요, 한 분.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서울이라고 하는 집은 좀 되게 멀게 느껴지기는 했었어가지고. 근데 음, 좀 요새 제일 고민이 많긴 했었어요. 아, 이거를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근데 나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주식도 포모가 오지만 주택은 더 맞아요. 포모가 와요, 사실은. 네, 내가 이거 못 따라가니까 점점 이 갭이 10년 사이 말도 안 되는 갭을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느껴지다 보니까
저도 뭐 가볍게 얘기는 했지만 조만간 음, 사실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음, 그냥 가볍게 뭐 수다 떨듯이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 좀 고민이 되긴 했었던 터라. 그래서 아마 음, 제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까놓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선생님들도 느끼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사실 먼저 얘기를 한 거였고 네, 오늘 맞아요. 사실 이 저도 사실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물건 중에 지방 투자한 물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다려볼까? 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이제 가격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수도권 얘기를 조금씩 좀 많이 했죠. 수도권 얘기를 한 게 이 흐름 자체가 정책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었고 다주택자가 인정이 될 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여기가 오를 것 같아. 부산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부산을 사고 대구가 오를 것 같아. 그럼 대구를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죽이기 정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방이 점점 소외가 되는 저도 고향이 지방이고 투자도 지방에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투자처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투자냐. 그냥 집은 집이지. 나는 그냥 내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럼 살고 있는 집을 제일 좋은 집으로 만드는 정도로 이제 좀 발전을 시키는 그 정도만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공감도 진짜 많이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일단 저의 더 개인적인 얘기는 또 다른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진짜 8시 50분이면 제 강의 지금 항상 9시까지 꾹꾹 채워가지고 진짜 안 쉬고 막 빠른 템포로 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10분 일찍 쉬자고요. 그렇게 쉬시고 또 이 부분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이제 노나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지만은 그리고 제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고, 사실 주식은 오히려 정책적인 것보다 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수단에 속하는 편인 거라고 봐요. 물론 주식도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회사가 좀 흔들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의 영향을 당연히 안 받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종합투자세나 뭐 종토세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 받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물론 이제 그 정책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지 다짜고짜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그냥 흔히 말하면 무서우니까. 괜히 위험하니까. 왜냐면 등락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더더욱 심리의 영향인 거고 부동산은 정책이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대부분은 결국은 조금 주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측된 가격이 반영되는 것들. 이게 너무 많은 건데 워낙 이제 비율적으로는 똑같이 3% 5%일지더라도 원금 자체가 다르니까 그게 또 따라잡기가 너무 버거운 투자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오늘 노나본 선생님께 부탁드린 거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내 현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합리적인 어떤 의견과 또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셔야지. 제가 방금 예를 들어 노나본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무작정 따라가지 절대 않거든요. 저 얘기를 저한테 6개월 전에 했는데도 안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버틸 확신이 들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안 버틸 힘이 없으면 분명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홀랑 팔아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요거 정말 이게 좀 이제 주변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본인도 스스로 안타깝고 때로는 이게 부부간이면 갈등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론 결혼 생활 안 했다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자고 제가 만들고 부탁을 했던 강의고 그거에 맞춰서 세팅해 주신 강의니까 오늘 강의들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포인트는 나의 상황이에요. 내 상황에 맞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나무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잠깐은 드릴 거긴 해요. 네, 일단 여기가 녹화 중지하고